한국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의 비행기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희생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랜딩 기어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류 충돌과 공항 비상 장비의 위치 같은 다방면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센터로 옮겼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보잉사 그리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엔진 제조사가 분석에 합류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도 그리고 재난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 수장 역시 현재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참사 수습에 빈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 지도자들 등 전 세계가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9일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애도일로 지정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질 예정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 한도 유예를 두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재차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미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들랜드 힐스 지역에서 총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롱비치 시그널힐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세 소녀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노숙자 인구가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노숙은 4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노숙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2024년을 마무리 지으며 10대 뉴스 시리즈를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국제의 10대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LA 램스와 LA 차저스가 지난 주말 각각 애리조나와 뉴 잉글랜드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간의 경기는 2대2 무승부였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시즌 2호 골을 기록했고 반면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 중에 흐리고 오후에 해가 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소식 듣고 많이들 놀라셨죠? 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이어 시설물과 외벽 담장을 잇따라 정면 충돌하고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기체 동체는 흠이 꼬리 형체를 남기고 활주로 주변 곳곳에 파편으로 튀거나 모두 타버렸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소방차 등을 동원해 충돌사고 43분여 만에 불길은 잡았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탑승객 중 태국인 2명을 제외한 179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12시간여에 거친 구조, 수습 작업에도 불구하고 최종 사망자는 17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이 84명, 여성이 85명, 성별 확인 중인 시신이 10명입니다. 그나마 형체가 남았던 기체 흠이 비상구 쪽에 있던 남녀 승무원 2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기는 당초 이날 새벽 태국 현지 방콕 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연말 여행에 나선 가족 단위 탑승객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연말을 맞아 태국 3박 5일 패키지 여행에 나선 가족 여행객이 상당수 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역 관문 공항인 특성 탓에 탑승자 중 광주, 전남 지역민이 157명에 달했습니다.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세 남아로 확인됐습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탑승객은 15명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객 연령대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결혼 석 달을 앞둔 예비인 부부부터 팔순 기념 가족 여행까지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국은 공항 1층 대합실에 임시 안치소를 마련했고 한걸음에 달려온 사공기 탑승자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가족은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 사망자 신원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11시간여 만에 현지에 온 제주항공 경영진이 머리를 숙였지만 감정이 격해진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신원 미확인 확인자와 사망자와 탑승자 가족의 DNA 대조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고 50여 분 뒤인 자신이 본부장을 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과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둘치는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이 둔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항 측과 국토교통부는 아래로 기울어진 비활주로 지면과 활주로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 돌출된 형태로 보이는 것이라면서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무안국제공항과 국토부에 따르면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은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은 2m 높이로 흙더미로 덮여 있었습니다.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조물은 4m 정도 높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항 측은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면서 이러한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항 측은 로컬라이저의 내구 연한 즉 15년이 끝나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서 둔덕을 세워서 수평을 맞췄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해서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피해가 커지면서 둔덕이 지상으로 2m가량 돌출된 것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제주항공이 그동안 수익성에 지나치게 매몰돼 왔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월 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월 평균 운항 시간은 총 유상 비행 시간을 운영 대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제주항공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가동률을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사고 난 다음에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 전에도 제주항공은 다 신고를 하고 운항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 항공기 기종인 보잉 737-800을 보유한 항공사 6곳에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전날 항공사와 각 지방항공청, 양대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에 항공안전 강화 지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를 향해서 비행 전 항공기 점검과 또 출발 전 조종사 브리핑을 철저히 해달라면서 기상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반 안전규정 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휴식 시간 준수와 비정상 상황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무리한 운항 중단, 그리고 관제기간 지시 준수 등도 강조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서 랜딩 기어 이 바퀴가 나오지 않은 걸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중, 3중의 예비 장치까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기체에 다른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해서 밝혀야 할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또 보잉사에서도 직원이 파견됩니다. KBS입니다.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세 개의 바퀴, 랜딩 기어입니다. 착륙할 때 펴져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속도를 낮춥니다. 사고 여객기에선 세 개 모두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튀는 게 육안으로도 보인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한쪽 엔진이 꺼지더라도 남은 엔진 하나로도 랜딩 기어를 내리는 유압 장치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미작동을 꼭 연결지어 볼 수는 없다고 정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 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 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유압 장치마저 문제가 생겼다면 비상시 압력을 공급하는 추갑기를 쓸 수 있지만 이것도 작동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전기 신호가 아예 먹통이 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수동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활용해 랜딩 기어를 떨어뜨리는 수동 장치는 작동까지 30초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거나 혹은 그것을 했는데도 시스템 고장으로 내려오지 않았거나 두 가지를 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3중이나 되는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찰나의 사고에 대처할 시간마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가 향후 조사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미 당국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29일 이번 참사에 대한 한국 항공당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서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조사팀에는 참사 여객기 제조사 보잉과 연방항공청 FAA도 포함됩니다. 한국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여객기의 비행자료 기록 장치인 FDR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사고 현장에서 수거됐습니다. 특히 FDR 훼손 정도가 심해서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울 경우 미국 NTSB의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NTSB는 항공뿐 아니라 특정 유형의 고속도로 사고와 선박 및 해양 사고, 파이프라인 사고, 교량 붕괴 사고, 철도 사고 등의 민간 교통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조사 기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주요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따른 기체 고장도 꼽히는 가운데 항공교통량 최대 국가인 미국에서도 조류 충돌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에서 야생동물이 민간항공기에 충돌했다는 신고 건수는 19,36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조류 충돌이 18,394건으로 전체 94%입니다. 지난해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항공기 피해 건수는 709건으로 이 또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여객기가 착륙 허가를 받고 충돌하기까지 딱 9분이었습니다. 이 9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KBS가 재구성했습니다. 긴박했던 사고 상황은 오전 8시 54분 시작됩니다.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하라는 관제탑의 착륙 허가. 곧 비행 끝이란 안도감도 잠시 8시 57분 조류를 조심하라 관제탑의 긴급 경보였습니다. 2분 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3번 외칩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폭행, 고잉 어라운드도 언급합니다. 서해 쪽을 돌며 활주로 재접근을 시도하다 9시 1분 최초 착륙 시도와 정반대인 19 방향 착륙이 허가됩니다. 이때는 조류 충돌로 인한 사유인지 어떠한 사유인지 019 방향으로 조종사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체 착륙. 땅에 처음 닿은 지점은 활주로 시작점과는 멀었습니다. 9시 2분. 전체 활주로 2,800m 중 1,200m 지난 지점에 첫 접지했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국토부도 추가 조사 중입니다. 우리 항공안전 감독관들이라든지 또 조사관들 이런 어떤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마찰 제동에 들어갔지만 로컬라이저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때가 9시 3분이었습니다. 메이데이 이후 공항소방대 특수소방차 3대, 구급차 1대가 긴급 출동합니다. 하지만 착륙 지점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대기 지점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Landing gear fully deployed. Family members gathered at the airport. Some gave DNA samples to help identify victims. South Korea hasn't had an aviation disaster of this magnitude since 1997. CNN's Mike Valerio is at the scene and has this report. Well, we're getting a better sense of how expansive the debris field is, and right now we're only a couple yards away. 현재 CNN 방송이 한국 무안공항 충돌 사고를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한국을 연결해서 한국 특파원이 직접 무안공항에서 사고 현장 앞에서 리포트를 현재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CNN이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사 이틀째입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지금까지 16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시신 훼손이 심해 아직 10명의 신원, 10여 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이름이 호명되자 곳곳에서 또 공항에 있는 유가족들은 울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지문을 채취하고 여권을 대조하며 희생자 신원 작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공항 경납고에 임시 안치된 시신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소지품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전체 90% 남짓으로 여객기 대부분이 부서지고 타버리며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는 10%가량인데 경찰은 미성년자를 비롯해 지문 감식이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도 모두 검사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전체 장례 절차는 DNA 감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성명을 내고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감하고 있고 이번 비구로 영향을 받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며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룰라 폰데얼라이안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 유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X를 통해서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적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를 통해 대한민국 무안군의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며 생명을 잃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X를 통해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는 데이비드 레미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한국 여객기 사고에 관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다고 관영중앙TV가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도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서 미국 귀국에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미국 매체도 신속히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CNN 소식 전해드렸죠. 월스트리트와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도 긴급 뉴스로 사고 소식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경호처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 청구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이럴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본 수사관들과 또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또 한 번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요구한 출석 시한은 어제였습니다. 끝내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고 날짜가 30일로 바뀐 새벽 0시 공수처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령조차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해자인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지난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공소장에 함께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로서는 더 이상 직접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에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위협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초 허점이 많았던 공수처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이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범죄에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직자 범죄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이 애초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황. 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서 정작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문상무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검찰과 구속기관을 협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사를 뒷받침해야 할 법이 오히려 신속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는지도 사실은 딱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으면 또 이게 뭐 하는 상황인가. 담화를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조차도 한동안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그리고 자기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수사에 응하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며 힘 있는 자들이 사소한 절차와 증거 획득 과정에서 문제를 삼는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퇴임사를 썼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with the kids jingle belling and everyone telling you
12월 3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아침 한때 흐리지만 오후에는 햇살이 비치겠고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는 가운데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게 되는 수요일은 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서 한낮에는 반짝 더위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번 주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4도, 해안 지역은 60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2도, 낮 최고 기온은 38도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노숙자 인구가 18.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노숙,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내앉는 이런 가족 노숙은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정인호 기자입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가 27일 공개한 집계 결과 전국에서 77만 명 이상의 노숙자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숙자 인구는 18.1%가 늘었고 가족 단위의 노숙은 무려 40%가 급증했습니다. 이 수치는 거처가 없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노숙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노숙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렌트비 급등과 팬데믹 지원 종료, 이민자 급증에 기인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노숙자 증가폭이 12%였던 것이 올해는 18%로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인 10,000명당 23명꼴로 노숙자인 셈입니다. 올해 가장 우려되는 추세 중에 하나는 가족 단위의 노숙이 40%나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가족 단위의 노숙 인구가 급증한 것은 국경을 넘은 이민자들이 국내 대도시로 대거 유입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와 시카고, 덴버 등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이민자들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13군데 대도시에서는 가족 단위의 노숙이 올 들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노숙자 급증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지역사회가 노숙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올 들어 연방대법원은 가주 등 서부 지역에서 로컬 정부에 노숙자 텐트촌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로컬 정부가 노숙자촌을 즉각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가주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노숙자 인구가 많습니다. 가주의 뒤를 이어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순으로 노숙자 인구가 많았습니다. 몇몇 대도시들은 노숙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 노숙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댈러스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6% 감소했습니다. 노숙자 주택을 늘린 LA는 지난해와 비교해 쉘터가 없는 노숙자 인구가 5% 감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고급 아파트에 떼강도가 들이닥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보석 등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떼강도들은 새벽 시간에 경찰 복장을 하고 총으로 무장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LA경찰국 LAPD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28일 새벽 2시 40분경 4명의 떼강도가 한인타운 윌셔와 벌먼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건물에 침입해서 한 유닛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과 보석 등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용의자 가운데 3명은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LAPD는 용의자들이 모두 20, 30대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용의자들은 여전히 도주 중이라며 해당 지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내 남은 임기에 미국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미군이 보유 중인 비축분 무기 지원 12억 5천만 달러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따른 12억 2천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장에서 계속해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역량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되고 방공, 포병 등 다른 중요한 무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제공받을 것이라고 이번 지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맥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부채 한도 유예를 두고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재차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29일 로이터 통신과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SNS에 좋은 사람이자 내 친구인 전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유예는 수년간 내려진 정치적 결정 가운데 멍청한 것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얻은 것도 없었다면서 이것이 의장직을 잃었던 주된 이유라고도 맹비난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 부채 한도 폐지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한 것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해 속도전을 내야 하는 시점에 국정 전체가 부채 한도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규모 감세안과 국경장벽 완공을 비롯한 초강경 이민정책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직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진영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한 기술업계 인사들과 오랜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이민 정책 강경파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미국을 지키던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 등 기술업계 인사들 입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논쟁이 종식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머스크는 이 문제를 두고 반대파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이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은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백악관 내 크리슈난 기용을 비판하면서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공유하는 좌파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임명되고 있는 것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인 내년 2월 이후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30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진영에 이시바 총리가 동맹국 정상으로서 내년 2월 이후 면담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5일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만난 직후 이시바 총리와 다음 달 20일 취임하기 전 만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양측이 조기 회동에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취임 전에 만나면 오히려 성과를 얻기 힘들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결속을 확인하고 과제를 협의하려면 취임 전보다는 취임 이후 정식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10대 뉴스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소식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 10대 뉴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이 10대 뉴스 안에 무안공항 참사 소식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과 국제 10대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By all putting America first. We have to put our country first for at least a period of time. We have to fix it. Because together we can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 So I want to just tell you what a great honor this is. I want to thank you. I will no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경제, 안보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되면서 세계 질서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45년 만에 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회의 발빠른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ليش؟ عشان ما عندنا شكل ورا شغل. أنا زهقان من الحياة عشان الحرب.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급속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은 1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사실상 해체한 데에 이어 이란과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 세력에까지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시리아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전과 가자 전쟁으로 각각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이 약화된 사이 포갑적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이 반군의 대반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째 이어져온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 지원에 나선 북한의 파병으로 서방과 권위주의의 진영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춰 핵전쟁 또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Your Majesties, Your Royal Highnesses, dear laureates, ladies and gentlemen, I remember the day when I was 8 years.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노벨 수상은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격한 대립으로 환자들이 거의 1년 동안 커다란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이혼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규모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세기의 이혼이 되었습니다.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4월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남겼습니다. Improvements in quality of life come from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lot more of that. So there are all the obvious benefits, and I think it'd be good to end poverty. Maybe you think we should stop a technology that can do that. I personally don't. But we got to manage through. 인류 문명을 바꿀 잠재력을 지닌 생성형 인공지능은 시험 단계로 벗어나 경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적용돼 새로운 산업혁명을 예고했습니다. 일제강점 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한 일본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7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퇴임 후에 국제평화에 대한 헌신으로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자리매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KBS입니다. 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9일 오후 조지아주 고향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1962년 정계에 입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며 민주당 후보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 협상을 중재해 중동 평화의 기초를 다졌지만 경기 침체와 도덕주의 외교 정책은 늘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란 민족주의자들의 미국 대사관 습격과 이후 444일이나 미국인 50여 명이 억류됐던 사건은 대표적 외교 실패로 거론됩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결국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게 대패하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카터 전 대통령은 더 빛이 났습니다.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국제 분쟁 지역 평화 중재자로 나서며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활동에 부인과 함께 30년 넘게 직접 참석했고, So as long as I feel good and am able, I want to continue, like I always have. 피부암의 하나인 흑색종 판정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고향 마을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여생을 고향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며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했고 100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으로 진행되며 추도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1월 9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엄수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카터 전 대통령 국장을 주관하는 인사들이 이번 주말 시작될 8일간의 국장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내년 1월 9일을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플레인스 자택에서 숨진 카터 전 대통령 시신은 내년 1월 4일과 5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재 카터 센터에 1차로 안치된 뒤 6일 항공편을 통해 워싱턴으로 이송돼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일시 안치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9일 엄수될 국가 장례식에는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 생전에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장례식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카터 센터 이사회 의장인 제이슨 카터, 카터 집권 시절 부통령이었던 고 월터 먼데일 아들인 테드 먼데일, 고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스티브 포드 등이 추모사를 할 예정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 시신은 군용기 편으로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옮겨져 안장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